자, 이번 시간은 이제 교재 355페이지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보겠습니다. 줄여서는 상임차 보호법, 상임법이라고 할게요. 여기도 한 문제가 나오는데 42번부터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내용과 거의 유사하고 차이점만 몇 개 안 되니까 그 정도만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42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1번 2015년도 4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광역시 가로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지역을 말합니다. 결국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런 소재의 상가인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2억 원 이하여야 적용된다? 아니죠.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그 상가 건물이 어느 지역의 소재인에 따라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적용되는 지역도 있고 구분돼서 적용됩니다. 그 밑에 해설에 제가 박스에는데 그거 외워두셔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서울에 있는 상가를 임대차했을 때는 4억 원 이하. 두 번째, 서울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중에서도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상가 및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상가는 3억 원 이하.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지역과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서 경기도의 용인, 안산, 김포, 광주에 있는 상가면은 이때는 2억 4천만 원 이하. 나머지 기타 지역은 뭐 인천이라 하더라도 군 지역을 포함해서 기타 지역은 전부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상가 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고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임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때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 곱하기 100의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임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이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규정만 적용되게 됩니다. 5가지 적용되는 규정을 외워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지역에서 이런 금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즉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첫 번째 상가 임차인이 상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 생긴다. 이거는 다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이 같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임차인 및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승계받은 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상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 이와 같은 계약갱신 요구 규정은 초과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났을 때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는데 방해하지 못하는 기간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못 받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 청구해야지만 된다. 3년이 지나서 청구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고 있다면 이때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네 번째 규정. 다섯 번째는 표준 권리금 계약서에 대한 소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표준 권리금에 대한 기준 절차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거. 또한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표준 소식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 이와 같은 내용은 초과되는 경우까지도 인정이 된다는 거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답은 이제 틀린 거 1번 나왔고 2번 사업자 등록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교회 종친에 이런 향후에 이런 건물은 적용되지 않고 3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된 적용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이런 규정은 허용된다 맞고 4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도 맞고 5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틀린 것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금액을 외우고 있어야지만 43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 외우고 거기에 적용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43번은 직접 풀어보시고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2016년 5월 10일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한 상가 건물을 보증금 3억 월차임 100만 원으로 임차한 경우 4억이죠. 서울에서 적용됩니다. 모든 게 다 적용되죠. 상가 임대차 보법 모두 다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이 있는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 월차임 100만 원으로 임차한 경우 결국 3억 원이죠. 그러면 적용되는 거 맞습니다. 디귿번 광역시 인천광역시 지역과 군적은 제외하고요. 광역시 소재의 상가 건물인 경우 환산 보증금이 2억 4천만 원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적용되는 거 맞죠. 리얼번 강원도 강릉시 소재한 상가 건물을 강원도 강릉시 소재한 상가 건물을 2억 원에 임차한 경우 적용된다. 당연히 강릉시 같은 경우는 기타적이죠. 서울도 아니고 과밀억제권역과 인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그 밖의 지역이니까 1억 8천만 원 이하의 점에 적용됩니다. 그러면 2억 원에 임차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억 8천 초과하기 때문에. 미연번 인천광역시 광화군 소재 광화군 같은 경우는 인천이라 하더라도 그 밖의 지역에 해당되는데 인천광시 소재한 상가 건물을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00만 원 4억 원으로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죠. 그렇지만 임차인이 상가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즉 대항력권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 발생합니다. 맞죠? 근데 계약갱신 요구는 할 수 없다? 들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오른쪽에 해설에서 미음번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이거 없다라고 한 걸 갖다 오답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해설을 좀 고쳐놓으시고 결국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3개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봅니다. 개공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합니다. 옳은 것은 1번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하면은 그 등기한 그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가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 생기겠죠.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등기하면 그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 생기고 등기하지 아니한 대항력권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 생깁니다. 2번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췄고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갖췄고 또한 법원의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했고 하더라도 낙찰된 그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상가 목적물을 양수인 즉 낙찰자인 매수인에게 인도해야지만 보증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임대차 기간을 유월로 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은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땐 1년으로 하는데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없죠. 4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묵시적 갱신은 상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은 1년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이게 바로 상가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인데요. 그 존속 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안 날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이 언제예요? 6월에서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 요 사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는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46번은 2번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3억 월차임 200 그러면 5억이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가 없다? 있죠. 초과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5가지는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에서도 옳지 않은 것만 보는데요. 4번이 옳지 않은데요. 4번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압류 부동산 공매 시 환가대금 즉 낙찰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대항 요건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의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는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는 장소가 등기소도 아니고 바로 관할 세무서장이 되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아야죠.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장소는 그 주택이 소재하는 읍면동주민센터장, 읍면동주민센터장에게서 받아도 되고 또는 관할 등기소 또는 법원 그 밖에 공증사무소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장소는 그 상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나머지 내용은 뭐 우선 변제 등에 대해서는 주택과 상가가 다 똑같고 확정일자 받는 장소만 다를 뿐이죠.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공이 상가 건물 임대차보법상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3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3년이 아니라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죠. 니은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가 있죠. 맞고 디귿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죠. 맞고 리얼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차인과 보증금은 변경할 수 없다. 차인 보증금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옳은 것은 니은번과 디귿번 두 개 정답은 3번입니다. 49번 문제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데요. 49번 상가건물 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시 임대인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2번인데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고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거죠.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 지문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임대인 값과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 을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두 가지가 바로 대항 요건이죠.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 생깁니다. 맞죠? 그 다음 날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답은 1번입니다. 2번 임차인을이 소액이 임차인인 경우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면 경락가액에서 보증금 전부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 중 일부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죠. 이것도 낙찰된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부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 갖춘 소액 임차인에 적용되는 거죠. 3번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인 경우는 경락가액 즉 환가금액이라고도 말하는데요. 3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다른 담보 물권자, 이때 다른 담보 물권자라는 것은 선순위 물권자나 후순위 물권자를 다 포함합니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범위죠. 4번 임대인 값과 임차인이 상가 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 임차인 모두 그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임대인 값만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를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를 주장할 수가 있죠. 5번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51번에서 틀린 지문이 바로 이제 2번이 틀렸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폐업 신고한 순간 대항 요건은 이미 상실됐기 때문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다 상실된 거예요. 근데 그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 아니죠. 폐업 신고한 순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다 소멸 즉 상실되고 다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다시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춰야지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 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52번 문제는 최우소 변제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5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2016년도 5월 10일 서울특별시 소재는 갑 소유의 상가에 대하여 임차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자, 상가는 어디 소재하냐? 서울. 그리고 임대인은 갑 또는 임차인은 을인데요. 2016년도에 서울 상가 임대차 계약했답니다. 1번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 그럼 4억 원이죠. 그럼 상가 임대차 보법 다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거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이면 상가 임대차 보법 적용되지 못한다. 4억 원 이하는 다 적용됩니다. 서울에서. 2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날 0시가 아니라 그 다음날 0시가 되겠죠. 그 다음날 0시. 3번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이면 이거는 6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한 거죠. 임차인이 경매 듣기 전에 대항력권을 구비했다면 상가 건물이 경매 처분될 때 경락가액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1,500만 원까지는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두 군데가 틀렸죠. 일단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력권 갖추고 보증금이 소액이면 되는데 서울에서 소액 보증금은 월세가 있는 경우는 환산 보증금을 적용합니다. 주택에서는 소액 임차인 적용할 때 월세는 적용하지 않고 보증금만 갖고 소액 임차인을 판단하는데 상가는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 거기에 보증금을 더합니다. 그러면 월세가 30만 원이고 보증금이 3천만 원이면 6천만 원이 되죠. 그러면 6천이면 서울에서는 6,500만 원 이하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낙찰된 상가 건물가액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것도 1,500만 원까지가 아니라 2,200만 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밑에 상가 임대차보법상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다 외워두셔야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낙찰된 환가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2,200만 원까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과 인천 광역시 내에 있는 상가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낙찰된 건물 가격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1,900만 원까지 인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어야 되고 낙찰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1,300만 원까지 그 밖에 나머지 지역은 3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어야 되지만 되고 낙찰된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1,000만 원까지 요거를 외워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한 달 전까지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내용은 맞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임대차 기간 끝나기 한 달 전까지가 아니라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개월 전까지죠.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해야죠. 5번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문제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1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죠. 2번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권이 인정되고 차임 증액 청구권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 왜? 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가 100만 원이면 이거는 1억 5천만 원 임대차 한 거죠. 그러면 1억 5천만 원 이하면은 다 적용되는 거죠. 모든 내용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적용되는데 10만 원까지만 증액 청구가 인정된다. 10만 원까지가 아니라 12만 5천 원까지 인정됩니다. 그 밑에 해설에서는 환산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의 100분의 9인 13만 5천 원까지 인정된다 했는데 13만 5천 원까지 추가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12만 5천 원까지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 경우에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53번 문제. 그 해설이 좀 틀렸는데요.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보증금 5천만 원 더하기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게 1억이죠. 그럼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이게 1억 5천만 원이죠. 1억 5천만 원에 100분의 9, 100분의 9니까 9%를 말한 거예요. 9%까지만 증액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1억 5천만 원의 9%면은 1억의 9%는 900만 원. 그다음에 5천만 원의 9%는 5945.
그럼 얼마 됩니까? 1350만 원이 되는 거죠. 1350만 원. 1350만 원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50만 원을 이걸 갖다가 12달로 나눕니다. 12달로 나눠요. 그러면 12달로 나면 계산해 보면 뭐 11만 5천 원 한번 계산 나올 거예요. 그러면 11만 5천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1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가 아니라 여기서 이걸 계산해 보면 요게 이제 그러면 종전의 월세는 얼마였습니까? 종전의 월세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서 월세는 얼마까지 되냐? 월세를 하면은 계산해 보세요. 13 135에다가 이걸 나눠서 12로 하면 1, 그러면 12, 그러면 15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이 되죠. 그러면 12 하면은 3이 나오죠. 그러면은 1, 2 하면은 1, 그 다음에 2 하면은 1, 24가 나오고, 그 다음에 5가 나오죠. 그러면은 12한, 그 다음에 12를 5 해볼까요? 그러면 4 해볼까요? 그럼 4, 1사는 4, 48. 이 정도 나오나요? 그럼 112만 4천 원 정도가 되겠죠? 그죠? 112만 4천 원이니까, 고전의 월세 100만 원에서 얼때까지 가냐? 112만 4천 원이니까, 12만 4천 원 정도까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10만 원까지만 증액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을 초과해서도, 결국 이 차이가 100만 원하고 112만 4천 원이면은 얼마 차이가 납니까? 12만 4천 원 정도가 차이 나니까 112만, 그러니까 12만 4천 원, 약 12만 5천 원 정도까지가 증액이 가능하죠? 5천 원?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정도가 되나?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오네.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결국 10만 원까지만 증액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액은 12만 5천 원까지가 인정된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저도 이렇게 계산기 눌러보세요. 뭐 저는 그 산수로 계산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해설은 2번 환산보증금의 1억 5천만 원의 100분의 9인 이게 1350만 원인데 1350만 원을 12달러로 나눈 금액이 112만 5천 원이고 112만 5천 원까지 증액이 되니까 종전의 100만 원에서 112만 5천 원 하면은 10만 원만 추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12만 5천 원까지 인정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의 차입 면책이 200만 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는 차임 금액이 얼마이냐 갖고서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임 면책이 3기에 달하고 있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차임 면책이 3기에 달하고 있다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금액과는 상관없이 차임 면책이 3기에 달하고 있어야지만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이 경매시 임차인은 2,500만 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이게 최우선 변제라는 건데요. 이거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가 100만 원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서는 6,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인데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건 소액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에 대해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 즉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안 됩니다. 예.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돼요.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4번 문제는 한번 좀 풀어볼까요? 개공이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옳은 것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보증금의 100분의 9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죠. 그래서 기억번호는 100분의 9.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니은 연 1할 2푼이죠. 연 1할 2푼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4.5배를 곱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기억번호는 100분의 9, 니은번호는 연 1할 2푼. 특히 이 54번 문제를 주택과 비교할 때 주택에서는 차임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보증금 차임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상가는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 또한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 주택은 연 1할과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상가는 월차임 전환할 때 연 일할 이쁨과 기준금리의 4.5배를 곱한 비율 중에서 낮은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 구분해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험 나와요.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55번 문제, 주택과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고, 56번 문제도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가 똑같으니까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7번, 개공이 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맞고, 2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기 3기에 달하는 때는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가 있죠. 맞고,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서식을 정하여 사용 권장할 수 있죠. 맞죠? 권리금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표준 서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죠.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표준 서식도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가 있다 했었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서식은 상가나 주택이나 전부 다가 법무부 장관이 그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공이 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은 방해하면 안 된다. 맞죠? 예. 2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이거나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에는 그게 바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 일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대는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다 뜻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은 방해하면 안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방해해도 된다. 어떤 경우냐? 임차한 건물이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두 번째는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상가 임대인이 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도 임대인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못 받게 임대는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또한 이와 같은 규정은 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3번, 임대인이 우위를 일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맞고, 4번, 우위 3의 경우 그 손해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두 가지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맞고, 5번, 우위 3에 따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희호로 인하여 희호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년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지요. 주의할 것은 여기서 3년도 중요하지만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이라는 거, 권리금 계약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은 소멸한다는 거. 정답은 5번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59번 문제, 개공이 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이게 못 받게 방해하는 수법이에요.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거 해도 안 되겠죠. 이것도 못 받게 방해하는 수법이에요. 3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의
권고감, 공과금 또는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한 고액의 차임 보증금을 요구하여 임대차 계약을 요구하는 행위 이거 해서도 안 되죠. 주변에 비해서 너무 높은 금액을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요구한다면 신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신규 임대차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권리금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그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너무 높은 보증금 차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맞죠? 4번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주선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맞죠? 여기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요거는 지우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4번 지문에서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임대인이 요거는 지우시는 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인은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권리금을 회수를 할 수 있게 한 거죠. 5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게 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이건 해도 되죠.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지금의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그 임차인이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사람과 권리금을 이미 회수해버리면은 임차인은 권리금 다 회수했으니까 손해입을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건 해도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상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거절하면 안 되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죠. 그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 1번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알거지 같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계약하라 그랬으면 거절할 수 있죠. 2번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깡패 같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다면 임대차 계약 거절할 수 있죠. 3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권리금 자체가 없으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겠죠. 4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그 권리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이때는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겠죠. 요 네 가지가 바로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5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기서 과자를 갖다가 이라고 고쳐놓으세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지금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뭐 돈 받을 수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1번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까요? 상가임대차보법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법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격번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개축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습니다.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목적 건물의 일부를 개축하거나 목적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니은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3억, 월차임 200 합치면 5억 원이 되겠죠. 임차한 임차인은 상가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 생기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상가 임차인이 서울에 있는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 만일 3억, 월차임 200 하면 5억이 되죠. 이런 경우에 상가 임차인이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놨다 하더라도 경매시의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없으며 또한 이와 같은 5억으로 서울에서 계약했다면
이때는 보증금 차임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증액 요구할 수도 있으며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도 연 일할 이품과 기준금리의 4.5배를 곱한 배수 중에서 그 낮은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초과해서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며 임대차 기간 끝났을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으며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초과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5가지로 제한된다는 거 외워두세요. 예. 그 외에는 초과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니은번은 맞고요. 디귿번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지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만료 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된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려면 전제 조건이 임차한 건물이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또는 공유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공유 상가 건물이 아닌 상가 건물을 임차해야 되고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없어야지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3개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이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고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에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못 받게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1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한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습니다. 3기에 달하고 있어야지만 해지할 수 있죠. 미번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소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죠. 결국 옳은 것은 니은번 하나밖에 없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정리했고 이제 상임차법 내용도 민법과 똑같기 때문에 내용이 쉬웠습니다. 주임차법과 상임차법은요 1, 2차 같이 하시는 분은 복습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상식으로 풀어서도 주임차법, 상임차법을 틀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기초로 풀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369페이지 경매가 나오는데 이것도 민법에서 저당권 파트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36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민법 저당권 파트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한 번만 정도 보시면 되고 복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2번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자, 62번. 62번부터 제가 푸는데 62번. 네.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임의경매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환가 절차이다. 들었습니다. 임의경매는 경매를 신청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물권자가 경매 신청한 것을 임의경매라고 하고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 것을 강제경매라고 하는데 임의경매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 쉽게 해서 판결문을 가진 채권이 아니라 저당권, 근저당권과 같이 담보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매각 절차를 우리는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과 같이 담보물권을 갖고 있는 사람, 물론 전세권은 전세권이 용의물권이지만 전세금에 대해서는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근저당권 등 물권자의 경매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강제 매각 절차가 바로 임의경매고 집행력 있는 판결문과 같은 정본에 의해서 경매 신청하는 것을 우리는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번 지문에서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환가 절차를 우리는 강제경매라고 하는 거죠. 그럼 2번 강제경매는 담보권이 본래 가지고 있는 환가권에 의해서 경매 신청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거는 강제경매가 아니라 임의경매죠. 여기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는 것은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말하는 것이죠. 전세권 설정 계약서. 네.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행 권한을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경매 신청권이 없죠.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하려면 국가로부터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국가로부터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서류를 집행 권한이라고 하고 그 집행 권한은
돈 받을 금액이 얼마가 있고 채권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누구다. 근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니까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문서를 판결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물건에 대해서 경매 시청할 때는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문을 받아야지만 집행권을 취득하는 거죠. 판결문이 바로 집행권이에요. 이거를 판결문을 제출해야지만 경매 받아줍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강제 경매죠. 정답 3번입니다. 4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 중에서 압류부동산 공매는 금융기관이 법원 경매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공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법원 경매에서 취득하는 것을 다시 대파하는 것을 우리는 수탁부동산 공매 또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하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서 시행되는 공매 중에서 압류부동산 공매라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부동산을 세무서가 압류하여 공개 매각하는 것을 압류부동산 공매라고 합니다. 5번 경매 공매에서 저감료는 모두 매회당 10%이다. 공매만 매회당 10%고 경매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저감료를 정하는데 보통 한 20% 저감료를 정할 뿐 경매에서 저감료는 10% 20%로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고양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또는 서부권에서는 지금 저감률이 30%고 서울은 20%, 또 일부 지방은 25% 저감률이 각 법원마다 다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보통 한 20% 전후에서 저감률이 결정되는데 공매는 무조건 매당 10%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6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공이 법원의 부동산 경매관에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 금액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아니죠.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합니다. 정답은 1번.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맞죠? 3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인 소유권 취득하죠. 따라서 대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금을 납부를 다 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금을 다 낸 때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옳은 질문. 4번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그 말은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압류가 설정됐다 그 말이죠. 그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맞습니다. 경매가 끝나면은 경매 설정된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중에서 6개는 무조건 소멸되는데 그 6개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6가지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 외워두셨죠.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등기, 압류. 이거는 매각으로 무조건 소멸돼요. 그리고 요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와 함께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도 다 매각으로 소멸되고 이 무조건 소멸되는 6가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건 매수인이 인수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와 같이 무조건 소멸되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가압류, 경매 등기,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또는 임차권은 원칙적으로는 매수인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지만 다만 배당 요구하게 되면 소멸합니다. 또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부터 점유를 개시한 유치권은 설령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가압류, 경매 등기,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건 나중 설정된 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부터 점유를 개시한 유치권은 무조건 매수인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낙찰자는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내용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재매각 절차. 재매각 절차라는 것은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됐어요. 근데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서 다시 하는 경매를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시 하는 경매 중에서 경매가 진행됐지만 경매 입찰 참가자가 없어서 다시 하는 경매, 즉 유찰돼서 다시 하는 것은 새매각 절차라고 하고 낙찰자가 돈을 안 내서 다시 하는 절차를 재매각 절차라고 합니다.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 즉 그 전에 낙찰받았던 사람은 매수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매수 신청할 때 제출했던 그 보증 금액은 몰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하는 거죠. 맞죠? 결국은 이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인데 53번 문제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뭐 올해도 여기 5개 지문 중에서 2-3개 지문은 그대로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64번 문제는 이제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64번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 부동산 후의 권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매각 부동산 후의 모든 저당권, 담보가 등기는 다 소멸됩니다.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 6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소멸되는 거 맞죠? 저당권과 담보가등기는 다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맞고. 2번 최선순위 전세권으로서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즉 1등으로 전세권 설정됐고 그 다음에 2등으로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더라도 전세권은 매수 인수해야 된다? 아니죠.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는 것은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는 대항력권 갖춘 임차인을 말합니다. 4번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담보가등기는 매각으로 무조건 소멸되지만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보다 먼저 설정됐을 때는 소멸하지 않고 인수. 그렇지만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청구권 보존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죠. 5번 압류 효력이 발생됐습니다. 압류 효력이 발생됐다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는 처분권이 제한받았다 그 말인데요. 압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경매 개시 결정한 사실을 등기소에 촉탁하면 등기소에서 그 경매 들어온 부동산 등기부 갑부에 바로 이제 경매 개시 결정 표시 등기합니다. 경매 등기가 되면 그 순간 압류 효력이 생기는 거죠. 또한 경매 개시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이때도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거나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 사실이 통지가 되면은 둘 중에 먼저 된 시점이 이 경매 들어온 부동산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같이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말은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후에 그 말이에요. 경매 등기된 후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즉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유치권자의 공사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65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66번 문제는 방금 63번 문제 풀었던 문제가 똑같으니까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고요. 6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금액이다. 옳은 것은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공갑은 을로부터 매수신청 대리 의무를 받았다. 근데 개공갑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의 2억 원,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원이에요. 그럼 입찰 보증금은 얼마일까요? 10분의 1이죠. 그래서 가로 열고 최저 매각 가격의 2억 원의 부동산 입찰, 가로 열고 보증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참여했다. 최저 매각 가격 2억 원이니까 보증금을 2천만 원 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즉 입찰에 찬 금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액이 2억 5천만 원인 경우 이 경우 개공갑이 을의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하려면 그 신고액이 얼마를 넘어야 되냐. 자, 보증금이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이니까 보증금은 2천만 원 냈어요. 근데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은 2억 5천이에요. 그럼 2억 5천만 원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 신고한 자만이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으니까 2억 3천만 원을 넘은 금액으로 입찰 참가한 사람만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죠. 정답은 5번,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8번 문제는 권리 분석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 내보겠습니다. 중개법인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관에서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맞습니다. 그 말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건 전부 다 무조건 소멸되는 거죠. 무조건 소멸되는 거리보다 뒤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이건 매각으로 소멸하는 거죠. 맞죠? 무조건 소멸되는 저당권, 가압류, 압류와 함께 뒤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도 같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2번 미등기 건물도 강제 경매 대상이 될 수가 있죠. 맞습니다. 미등기 건물이 강제 경매 들어오면 경매 시청을 받은 법원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그 건물 등기하고서 보존 등기하고 갑구에다가 강제 경매 개시 결정 표시 등기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등기부 갑구에 강제 경매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3번 경매를 신청한 자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가 있죠. 맞죠?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는 권리자와 경매 신청한 사람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한 사람은 배당 요구해야지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아닙니다. 등기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등기부를 통해서 법원에서 다 합니다. 따라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은 4번. 5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즉 잔금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인 소유권 취득하는 거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6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공이 부동산 경매관에서 설명회의다. 옳은 것은 1번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 이게 누구냐면 등기되지 아니한 채권자들입니다. 이들은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즉 경매 등기된부터 1월 이내 배당 요구 신청해야 된다? 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신청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하는데 단 첫 매각기 이전의 날 중에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합니다. 2번 배당 요구를 한 자가 배당 요구 철회를 인하여 매수인이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당 요구 철회하지 못하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2번. 3번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농지가 경매에 나왔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법원에 내야 되죠. 이와 같은 경우가 바로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매수 신고 시에 이를 증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증 제출해야 합니다. 매수 신고 시가 아니라 매각 결정 기일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라고 해야죠. 4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일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기일이 아니라 기한 두 군데가 들었습니다. 5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경매 신청으로 발생한 압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경매가 취하되면 경매 등기가 말소됩니다. 경매 등기가 말소되니까 압류 효력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경매가 취하되면 압류 효력도 같이 소멸합니다. 결국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상 법원의 부동산 경매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주택임대차보법에 의하여 우선 변제권을 갖춘 주택이 임차인이라면 최초 매각일 이후라도, 즉 매각이 실시된 이후라도 매각 허가 결정 이후 배당 실시 전까지만 배당 요구하면 된다? 아닙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해야 합니다. 배당 요구는 첫 매각일 이전의 날 중에서 법원에서 정하기 때문에 첫 매각일 이전의 날 중에서 법원에서 정한 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신청해야 합니다. 2번 매각 허가를 받은 매수인이, 즉 낙찰자가 법원에서 통지받은 대금 지급 기한 이전의 매각 대금을 전부 납부하더라도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이 경과날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니죠. 대금 납부 즉시 소유권 취득합니다. 3번 매각 허가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 대금의 10% 상당의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 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맞습니다. 입찰 참가할 때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입찰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하고, 그 매각 자체에 대한 항고할 때는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즉 10%를 공탁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4번 부동산 매각의 법원 경매는 일정한 매각 기일에 실시하는 기일 입찰과 입찰 기간 이내 실시하는 기간 입찰 두 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기일 입찰, 기간 입찰뿐만 아니라 호가 경매도 있습니다. 호가 경매 합쳐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매각 방법을 정합니다. 5번 경매 개시 일정이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라면 경락인, 즉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경우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감류, 경매 등기, 압류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이라면 그 말이에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왜? 매각으로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보다 뒤에 들어온 임차인이기 때문에 집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로 끄집어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와 72번 문제는 생략하고 이제 마지막 파트가 73번 문제가 되는데요. 73번 문제부터가 376페이지인데요. 376번부터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인데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에서 만든 규칙, 여기서도 매년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특히 금년 5월 25일 이후에 신설된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따가 별도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더 신설됐고 올해 시험 꼭 나오는 내용을 이따 별도로 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73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의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없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도 매수신청 대리 등록할 수 없으며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도 매수신청 대리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법개공, 공개공만 매수신청 대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번 매수시정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시정 대리 행위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존을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직접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출석을 해야지 소공 또는 보존에게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도 법개공인 경우엔 대표자만 경매 실무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임원, 소공, 보존은 경매 실무교육 받을 의무가 없으며 공개공도 공개공만 경매 실무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소공이나 보존은 경매 실무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오로지 개공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법개공의 경우엔 대표자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출석할 수 없습니다. 3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공은 주된 사무소가 소지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 등록해야 한다. 맞죠? 매수신청 대리 등록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해야 되는 거 맞죠? 정답은 3번. 4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 의무를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없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등록한 개공이 할 수 있는 일은 매각기일에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매각기일에 할 수 있는 것은 7가지밖에 없는데 그걸 외워두고 있어야죠. 첫 번째는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거 대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입찰보증금 제공을 대신할 수 있다. 세 번째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입찰에 참가했을 때 낙찰받지 못했을 때 냈던 그 보증금의 반환 요구를 대신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공유지분 경매 시 다른 공유주의 우선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고 여섯 번째는 옛날 임대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주택이 경매에 났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로 보게 되는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이 7가지 외에는 대리할 수 없으므로 기일 연기 신청 또는 기일 변경 신청 또는 경매 취하 또는 항고 제기, 인도명령, 명도소송 또는 그 밖에 잔금 납부 이런 것들은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고 대리할 수 없습니다. 5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은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된 우임장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4번을 한 번 제출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또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매 사건마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행위라는 개공은 매 사건마다 본인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우임장과 매수신청 대리등록증 4번을 매 사건마다 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할 때만 하나의 서면으로 대리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매 사건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매 사건마다 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74번 문제 볼게요. 중개법인의 중개업 A와 매수정 대리업 B에 대한 비교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등록 처분 기간 다릅니다. 맞습니다. 중개업 등록 시청하면 7일 내에 등록해 줍니다. 그리고 등록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그렇지만 등록증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해야지만 등록증 주죠. 그런데 매수시정 대리 등록을 신청하면 14일 내에 매수신청인으로 대리인 등록을 해주고 매수시정 대리인 등록증도 14일 내에 교부하죠. 다릅니다. 중개업 등록은 7일 내, 매수시정 대리 등록에 대한 기간은 처리해주는 기간은 14일 다르죠. 2번 업무 보증과 관련하여 설정 시기는 다르지만 설정할 최소 금액은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된 후 업무 개시 전. 그리고 금액은 법개공은 2억, 공개공은 1억.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려면 먼저 등록 신청하기 전에
경매 관련된 보증을 미리 설정해야 되고 그 설정 금액은 법인은 2억 원 이상, 공개공은 1억 원 이상. 그래서 보증 설정 시기는 다르지만 금액은 같다. 맞죠? 3번 업무정지기간 동일하다 틀렸습니다. 중개업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 범위 안에서 정해지지만 매수신청 대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정답은 3번. 4번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대상물건의 범위는 동일하다. 맞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토건, 입공강 5가지고요. 법원 경매물건 대신 참가해주는 물건도 토건, 입공강. 따라서 중개대상물과 매수시장 대리대상물은 범위가 똑같습니다. 5번 업무적도 동일합니다. 맞습니다. 법계공, 공개공은 전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고 또한 매수신청 대리 등록한 법계공과 공개공은 전국 법원에서 파는 토건, 입공강에 대해서 대리행위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으면 매수시장 대리 등록할 수가 없고 맞고.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시장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시장 대리 대상물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중개업 그다음에 의의를 갖다가 또는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의의를 갖다가 또는 의의를 지우고 또는 그래서 3번 읽어본다. 중개업 또는 매수신청 대리업의 폐업 신고로 인하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할 수 없다. 있습니다. 본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다시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할 수가 없지만 다만 중개업의 폐업 신고 또는 매수신청 대리업의 폐업 신고로 인하여 매수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하면 곧바로 다시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틀린 것은 2번도 3번도 두 개가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틀린 거 답 2번과 3번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공인중개사는 매수시장 대리 행위에 있어서 개공은 매수시장 대리 행위에 있어서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 거 맞고 5번 개공은 매수시장 대리에 대한 업무정지 받을 때는 업무정지 받은 사실을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중개업에 대한 업무정지 받은 사실은 표시할 의미가 없지만 매수신청 대리에 대한 업무정지 받은 사실은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또한 중개업에 대한 폐업 신고였으면 지체 없이 가원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매수신청 대리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처분받았을 때는 매수신청 대리 업무한다는 표시한 사항을 전부 다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과 3번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4번인데요. 76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시장 대리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했죠. 공개공과 법개공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2번이 틀렸는데요.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시장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해야 된다 그랬죠. 위임을 받았을 때 5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물권, 경제부 5가지를 설명해야죠.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제한받는 사항, 그 다음에 부담 인수해야 될 사항. 이 어떤 5가지 사항을 위임받았을 때 위임인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죠. 예. 78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9번 문제도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8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0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의 규칙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는데요. 1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공은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에게 해야 되지만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기 전에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 받아야 합니다.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1번이 이제 틀린 것으로 보시고 나머지 문제는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82번 1번 문제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82번 문제에서 틀린 게 2번인데요. 2번을 잠깐 봤더니 82번에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받아야 되는 거죠.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과 상관없이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 법계공의 대표자와 공개공인 경우에 공개공은 이때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매수신청 대리업의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매수신청 대리 등록 신청할 때만 경매 실무교육이 면제될 뿐입니다. 정답은 2번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83번 문제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84번도 여러분이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8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된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를 물어봤어요. 할 수 있는 행위는 그 밑에 해설로다가 매각기일날 할 수 있는 7가지만 할 수 있다 그랬죠? 7가지 외에는 못합니다. 따라서 4번 잔금 납부는 매각기일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이거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86번 문제도 거의 중요하고 매년 나옵니다. 86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개공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금지행위 중에서 1번 차순위 매수신고하는 행위 이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죠. 이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건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하는 행위 이거 하면 안 되겠고 2번 다른 개공의 명의를 사용해도 안 되고 4번 이중으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해도 안 되고 5번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요거 정답은 1번인데요. 그럼 매수신청 대리 등록한 개공이 하지 말아야 될 금지행위 이거 7가지가 있는데 그걸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는 이중으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의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세 번째는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네 번째는 다른 개공의 명의를 사용해도 안 된다. 다섯 번째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돼서도 안 된다. 여섯 번째는 사건 카드라든가 또는 매수 대리 확인 설명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해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해서 안 되죠. 그 밖에도 뭐 담합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입찰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7번 문제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88번 문제도 중요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과 관련된 개공의 업무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때는 매수신청 대리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 여기서 드렸는데요. 매수신청 대리에 대한 보수에 대한 설명은 위임계약 체결하기 전에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매년 나옵니다. 틀린 거 답 1번이지요. 예. 그 다음에 2번 개공은 위임을 받은 때는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표시 물권 경제부라고 했죠. 물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그 다음에 대상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제한사항 그 다음에 매수 신청인이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된다. 맞죠? 그럼 위임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1번 위임계약 체결하기 전에 보수를 미리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위임을 받았을 때는 물권 경제부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개공은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임계약 체결했을 때는 그 물권 경제부 위임인에게 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그 위임인에게 교부해야죠. 그리고 이 서면을 매수대리 확인 설명서라고 하는데 사건 카드와 같이 철회해서 5년도 보존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죠. 4번 매수정 대리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안에서 지방법원장이 정합니다. 맞고 5번 매수신청 대리 등록한 개공은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반대라면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해도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예, 정답은 1번입니다. 89번 문제, 그 다음에 90번 문제는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91번 문제도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93번 문제가 중요합니다. 93번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네요.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정 대리 업무를 수행한 개공이 예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보수라고 합니다. 실비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우이민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습니다. 이때 보수의 명목으로 돈 또는 금전을 즉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맞고요. 2번 개공은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우이민에게 우임계약 체계를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우임 계약을 체결한 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임 계약 체결하기 전에 설명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요. 개공은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우임인에게 우임 계약 체결한 때가 아니라 우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답은 2번. 3번 개공은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한 후 우임인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맞고요. 4번 이때 서명 날인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 업무하기 위한 별도의 인장을 또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5번 보호수의 지급 시기 올해 시험 꼭 나와요. 이거 개정된 거고 신설된 거예요. 보호수의 지급 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땐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합니다.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하는 거지 매각대금 지급 일로 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매각대금 지급일이 아니라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라고 한 거 이거 옳은 질문입니다. 꼭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답은 2번입니다. 참고적으로 별도로 하나를 더 알아둔다면 중개업도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거나 할 때 미리 휴업 폐업 신고해야죠. 그리고 휴업도 6월 초과할 수 없죠. 매수시정 대리업도 똑같습니다. 매수시정 대리업도 3월을 초과하여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또는 휴업한 중개업의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역시 매수정 대리업도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 신고를 미리 해야 되며 매수정 대리업에 대한 휴업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중개업에 대한 휴업과 휴업기간 제한 규정이 똑같으니까 같이 이번에 신설된 규정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를 싹 다 풀어드리고 해설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 내용을 확실히 이해했으면 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00점이 거의 나올 거예요. 실수로 1개 정도는 틀릴 수 있어도 2개 이상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꼭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만 제가 실전 문제를 나눠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마무리 정리 잘 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꼭 출제되는 내용의 문제를 다음 시간부터 같이 문제 풀 테니까 그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체크하시고 여러분의 꼭 실수하지 않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